그, 그 원룸 시스템의 개념과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산응용 제도 기능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원룸 시스템이에요. 그 기능사 시험은 최소한 시험 보려면 10개 종류의 그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뭐 기계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10개 종류의 도면을 열심히 그 암기해서 그냥 뭐 좀 그런 말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외우고서 정답을 보고서. 근데 정답을 보고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정답을 외워서 안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글로 나오는 게 원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원룸 시스템은 오픈 플랜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간 사용을 극대화를 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면의 벽 이외에 칸막이 벽을 제거하여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의 실들을 한 곳에 집약시켜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일실다용도 방식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룸 시스템이란 각 실을 독립된 구획 공간으로 하지 않고 욕실 등의 설비 부분만을 벽으로 막고 다른 주 공간은 가구, 스크린, 커튼 등으로 가볍게 구획하여 연속된 공간 내에서 각기 주 행동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게 된다. 이게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니드야, 니드. 이런 것들 하고 싶다. 원룸 시스템은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방식으로 개방형 평면이 적용된다. 오픈 플랜이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사이의 내부 공간의 분할을 최소화하고 계획함으로써 폐쇄된 공간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영역만을 이동식 칸막이나 가구 또는 커튼 등으로 가볍게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원룸 시스템은 독신 생활자, 신혼부부, 노부부 등의 주거 공간, 기숙사, 아파트먼트, 호텔,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작업실 등에 적용하고 있다. 원룸 시스템의 장단점 이렇게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경제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거주자의 이용이 부담이 감소한다.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신세대들의 생활 방식에 적합한 주거 형식이다. 개성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다. 단점은 프라이버시가 결여된다. 집들이 등과 같은 접객 행위의 수용이 어렵다. 개방된 공간으로 인한 소음 조절 결여, 치사기 등의 배제가 곤란하다. 공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크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적, 기능적 중복으로 인한 생활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고객이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 단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조금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룸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크린이나 커튼, 이동식 칸막이, 가구 등을 이용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동 내 일정한 곳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용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이웃 간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음 경감 장치나 배기, 설비 장치를 함으로써 소음과 치사 한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다. 개방된 공간 내에서 부족하기 쉬운 수납 공간의 제공과 공간의 다목적 사용을 위해서 가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스크린이나 커튼, 이동식 칸막이, 가구 등을 이용하여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는 가변성 공간 구성을 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구하는 게 있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고객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고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회의록을 남겨서 확실한 근거 서류를 만들어 놔야 돼. 빚이 안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서 문서화 작업을 해놔야 돼. 문서화 작업을. 자,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8페이지. 8페이지 전에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건데 첫 번째 우리 도면 그리는 순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수행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룸 설계를 요구한 주어진 공간을 놓고 공간 면적을 확인한다. 우리는 평면도, 주택 평면도를 그렸죠, 그죠? 주택 평면도 그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각실 공간을 구분하고 기능에 맞춰 용도, 위치, 가구, 집기, 기준 면적 등을 구분해서 정리한다. 설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룸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7.5 미터 자승에서부터 24 미터 자승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21.1 미터 자승이다. 규모가 나와야 된다.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방의 규모는 1.3 미터 자승. 주방의 여유 공간은 전혀 없고 방 한쪽에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은 경우겠죠. 큰 경우는 3.4일 경우에는 방과 주방 사이에 미석이 문을 달아 주방을 별도로 설치될 수 있는 공간. 평균 표면은 2.7m 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 1-3에 보시면 원룸의 공간 구성 이렇게 나왔는데, 원룸은 기본적으로 개인 공간, 거실, 침실, 이거는 원룸 기준이고, 우리는 일반 주택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조리 공간, 이게 주방이죠. 식당, 부엌, 위생 공간, 욕실, 연결 공간, 현관. 그래서 개인 공간, 방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냐, 남쪽을 향할 거냐, 북쪽을 향할 거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조리 공간, 조리 공간은 여기서 동쪽, 동북쪽. 그 다음에 욕실은 북쪽, 서쪽. 그 다음에 연결 공간은 남쪽 외 방향. 그래서 거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 그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위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방에 들어가는 집기는 침대, 소파, 이런 것들. 우리는 침대, 그 다음에 협탁, 장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 공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는 2인용 식탁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4인용 식탁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샤워기라든가 기타. 원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욕조가 들어갈 수 전혀 없겠죠, 그죠? 샤워기 하나 딸랑 있을 거고, 그죠? 조금 큰 공간이나 이제 욕조기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 신발장, 그래서 그런 면적들, 공간적인 면적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설계하다 보면 어느 공간을 좀 더 크게 달라, 적게 달라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 몇 개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분들은 뭐 이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몰라요. 이런 것들을 기본 그 설계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느낌적으로 그런 그 비례적인 느낌만 보여주면 뭐 키워달라, 뭐 줄여달라, 뭐 넣어달라, 빼달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 이게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룸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각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본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략적으로 그냥 막 연필로 스케치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구는 여기, 현관은 여기, 그 조리실 싱크대에 있는 쪽은 여기, 가스레인지 있는 쪽은 여기, 그 다음에 욕실 뭐라 이런 거는 이쪽, 그 다음에 거실은 이쪽, 침실은 이쪽. 그 원룸의 기본적인 패턴이야.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현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공간을 까먹기 때문에 이쪽 옆으로 위생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조리 공간이 또 이쪽으로 가. 대부분 다 공간들이. 그러니까 넓게 할 수 있는 데는 안쪽이니까 이쪽이 방이나 거실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출입구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 그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1-1에서 공간의 위치 선정 및 동선. 그러니까 이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그 움직임, 이 동선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평면도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출입구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동선을 찾아서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계획 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안 정도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정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계획 설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과 창 위치를 정하고 치수를 결정해서 원룸 공간의 크기를 확보해 본다. 창호 계획과 치수 계획 이런 것들. 출입문 전문적으로 출입문 표시, 문 표시, 그 다음에 욕실에 대한 거, 주방에 대한 거, 침실 공간은 여기, 창문은 이쪽. 이게 창문 있죠, 창문. 거실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 기본 설계, 이런 것들이 기본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고객하고 얘기해서 오케이 하면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이게 이제 기본 설계. 그다음에 뭐 개구부 위치, 치수, 가구 배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상세 설계가 되겠죠, 그죠? 상세 설계라고 하면 그 뭐 실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 설계. 그래서 크게는 그 계획, 그다음에 기본, 그다음에 실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대부분 그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3이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한번 이제 그 빗줄 정리만 한번 해보죠. 그 8페이지에서 그 1. 여기도 그냥 여기는 밑줄만 그세요. 그 원룸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룸 설계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택 아니면은 뭐 상가. 여러분들 뭐 빵 사오신데 제가 베이커리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설계를 요구한 주어진 공간. 뭐 베이커리가 뭐
10평짜리 베이커리 숍도 있을 거고 50평짜리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공간 면적을 먼저 확인.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각실 공간을 구분. 그래서 그 베이커리 가시면 뭐 중간에 뭐 테이블 있고 뭐 벽 쪽에 뭐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서. 두 번째가 그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목적과 용도에 맞춰 각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고 동선을 파악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중요한 건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서 각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고 동선을 파악한다. 원룸은 빼고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서 각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고 동선을 파악한다. 여기다만 네모 박스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룸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되든지 간에 뭐 2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10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공간 배치하고 동선을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건물은 큰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2개죠, 그죠? 엘리베이터 하나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겠죠. 그 다음, 4번. 뭔가 창문의 위치를 정하고, 치수를 결정해 원룸 공간의 크기를 확보한다. 여기도 네모 박스를 하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그 M9으로 그 건축 벽부터 했어요. 그죠? 벽부터. 그게 공간에 대한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에 대한 분리. 어떻게 용도를 쓸 건가. 그 다음에 그 창문이라든가 문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동선 확보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다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작업. 그리고 우리가 W 블럭 배우면서 어떻게 그 방에는 침대, 협탁, 그 다음에 그 낮은 장에 3단 낮은 장, 그 다음에 거실에는 소파 등등, 그 다음에 욕실에는 세면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그 식탁 4인용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배치했죠, 그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가구 배치를 고려해서 가구를 배치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업한 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작업 순서는 똑같아요. 사무실 공간도 마찬가지. 사무실 공간은 그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회의실 공간, 미팅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라고 하면 가보셨겠지만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그 진열대라든가 쇼케이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커피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직기 배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작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가구 배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실질적으로 다예요, 다. 이게 다야. 요것만 이해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조금 더 이제 좀 플러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실무를 하면서 좀 살을 붙이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우리가 도면 작업 했던 거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실은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계획 설계 뭐 도면에 대한 작성 이렇게 나오는데, 했던 얘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 그 얘기했던 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계획 설계에서 기획 업무, 그 다음에 그 계획 설계 뭐 성과물, 이렇게 나오는데, 계획 설계 여기 한번 보시면,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거나 부분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척시켜서 배치와 소요실과 면적, 칸막이, 구획, 층수, 디자인, 개념 등 건축 설계의 내용을 제시한다. 간략하게 도면에 정리하는 설계 단계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뭉텅그리로 여기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죠. 그게 이제 계획 설계다. 그래서 앞에 보면 기획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 또는 시행자 측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공사비 또는 특정 시설 적용 등에 관하여 계략의 윤곽을 조사, 설정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설계 작업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영역의 성격이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구분적인 거, 우리가 아까 앞에 것까지만 이해하면 뒤는 사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그 계획 설계 성과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설계가 실내 건축 설계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얻어지면 그동안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면상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내용을 건축주나 시행자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왜냐면 여러분처럼 이제 배우신 분들이 정리해서 어느 정도 표현력을 갖춘 도면으로, 그 벽체는 어떻게 되고, 문은 어디고, 그리고 어디가 무슨 룸이고, 우리가 거기에 안방, 거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완성해서 도면을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 업무 단계에서 작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 뒤에 보시면은 그 기획 업무 단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하는 업무가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업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표 1-4에서 기획 업무 단계에서의 업무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 검토서,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려면 공사가 되게 큰 거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규모 검토, 공간 계획, 법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건축주가 요구를 하면 여기가 법규 검토라는 게 이거예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 법규 검토 이렇게 되는데, 요구하는 그 땅, 이게 대지가 땅이에요. 대지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계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 검토.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 관리 구역은 몇 층이야 건물이 안 돼요. 기타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항공 제한이 걸리는데 이런 데도 건물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집을 못 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다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배치. 계략 배치도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도로에서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녹지 공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배치. 그러니까 이 얘를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다 보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공간에 전봇대가 꽂혀 있다. 그런 것들도 배치 도면에다 들어가 있어야 돼. 나중에 다 변경에 대한 거, 이전에 대한 것들도 고객사들한테 다 청구를 해야 돼. 왜냐면 그 이전 비용도 다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거 해주진 않아요. 공사업체도 다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계략적인 배치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뭐 대지 상태라든가 주변 건축물 현장 조사, 여기에는 그 지질에 대한 것들도 아까 이제 포함이 다 돼 있어요. 지질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파봐도 알 수 있고,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 몇 개의 시추공을 뚫어요.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대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파이프를 몇 개를 박을 거냐도 결정을 해줘. 그런 것들이 다 지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 아프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대지 조사하는 업체 따로 있어요. 협력업체한테 주면 돼요. 현장 조사하는 거 협력업체 있어요. 걔한테 주면 돼요. 걔네들이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토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그 담당이 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만 하면 되고, 그 주가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아. 그런 것들이 많으면 회사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 규모가 크면 이런 부서들이 다 있어. 그쪽으로 다 주면 돼. 원래는 설계실에서 다 했는데 설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부서를 점점 찢으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다 설계 업무예요, 사실은. 설계 업무인데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그 담당 직원을 뒀다가 부서를 뒀다가 그 과를 두고 그 부서를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 뭐 현장 조사에 보면 뭐 대지 상태, 주변물, 교통, 수목,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옆에 그 나무가 많다, 그 가로수가 많다, 그러면은 그것도 구청이나 이런 데고 협의해가지고 그 이설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다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조사, 면담 뭐 해서 뭐 회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 분석에서 도서, 설계 도서, 뭐 설비 용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규모가 뭐 그 4인 가족, 2인 가족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가정도 그렇고 그 건물도 그렇고 전기는 한전하고 그 사용 계약서를 써. 얼마를 쓰겠다. 다 써. 건물마다 5층, 10층, 20층, 100층 다 자기네들 얼마를 쓸지 그 사전에 다 용량이라는 걸 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걔네들이 공사를 해줘야 돼. 수도 공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현장 조사하면서 현재 용량이 얼마나 뭐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증서를 해야 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토목 얘기했었는데 토목에서 기본적인 라인을 다 일단은 깔아놔. 용량을 다 커버할 수 있게
거기서 이제 따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따온 게 약하다, 그러면은 따로 증설을 해야 돼. 그런 것들. 그러면 뭐 설계 지침서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느낌적으로 아는데 이제 얘를 용어상으로 딱딱 찍어 놓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뭐 몰라도 돼요. 여기서 그 현장 조사라는 것만 그냥 생각해 놓으면 돼. 현장 조사. 현장 조사에다가 그냥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저도 물론이지만 그 딱 정해지면 무조건 현장으로 내보내.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하게 만들어. 남이 그 실측한 걸 그 가지고 오면 안 돼. 자기가 가서 직접 실측하고 필요한 거 측정해 오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 돼. 현장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잘하면 그 수정 단계를 많이 깰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 나가는 거 싫어하면 안 돼.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현장 가서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요게 위에 보시면 그 기획 업무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탈적으로 계획 설계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계획 설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계획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실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야. 아까 뭐 얘기했던 그 박스 칠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시면 계획 설계 진행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설계 단계에서 그 설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설계 자료 수집.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설계 자료 수집에서 보면 의뢰자 요구 사항 정리 나오죠. 의뢰자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사례를 연구하고 기존 시설물을 조사하고 건축 현황을 조사하고 기본 도면을 취득하고 중요해요. 기본 도면. 그 CAD화 작업하고 데이터 작업하는 게 이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기본 도면 취득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안을 갈 건가. 그리고 사진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설계 일정표라든가 계획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분석 종합 공간 계획, 그 다음에 디자인 원칙. 공간 계획은 뭐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원칙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디자인 품질 결정, 그 예산 얼마로 뭐 예산을 할 건, 디자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근데 이건 실내 건축 뭐 그쪽도 관련이 있지만 이 건축 외형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주제는 어떻게, 컨셉은 어떻게, 스타일은 어떻게. 요거에 따라서 건축비라든가 설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채, 그리고 어떤 재료로 뭐 마감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가구에 대한 것들은 패키지성으로 갔을 때는 어떤 가구로 뭐 채워질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적으로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3페이지. 그래서 그 실시 설계 도서 작성의 기본 원칙. 자, 그 다음과 같은 도면 작성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작업 방법을 이해한다. 1.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도면은 작성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딱 부러지게 해서 어디를 정면도로 보고서 도면을 그릴 거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도면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그 표준 기호, 부호. 어떻게, 어떤 부호를 써서 간략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약어. 정해진 기준, 정해준 설계 기준에 명시된 내용만을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한다. KS 기준에 준해서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명쾌하게 다른 모든 분들한테 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도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동일한 내용의 도면, 상세도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간략하게 도면을 작성해라. 도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그래서 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심플하고 깨끗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순서도 이게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방법. 안 된다거나 좀 편하게 클리어할 때는 5번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클리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많이 사실 그렸는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감적으로는. 도면 작성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런 데에서 이제 기본 설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면 작성 방법 2에 그 평면도는 북쪽을 도면의 위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창이 동쪽이나 남쪽을 향해 주기를 바라지, 그죠? 그러면은 항상 보면 출입구나 넓은 창이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방위는 어떻게 도면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큰 도면 그 배치도 그 평면도나 섹션도에서는 방위도를 표시를 하진 않아요. 배치도에서 그걸 표시를 해. 배치도에는 도로, 그 다음에 전봇대에서 거리가 얼마, 그 나무 가로수에서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배치도에 방향을 설정해 줘요. 방향. 지금 대지 방향이 북쪽이 어디고 그러면 주차장 입구는 어디고 입구는 어디고 대문은 어디고 이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도에 방위도가 나와요. 그래서 배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직원을 내보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모르고 도면 그렸다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배치도를 자기가 작성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건 그것도 하는 그 애들이 따로 있긴 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려면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방위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도면의 아래쪽이나 좌우측에 배치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게 있는 거니까 방위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배치를 해. 기본적으로 뭐든지. 자, 우리도 그 평면도 주택 평면도 그렸지만 출입구 표시 보일 거예요. 창문 어디 있는지, 거실이 어디 있는지 딱 보이죠, 그죠? 그게 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말이. 그 다음에 한 장의 도면에 여러 개의 설계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0,0이 왼쪽이에요. 먼 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배치가 그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부에서 하부로 도면 번호를 매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도면 번호에 대한 거니까
그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플랜 도면에서부터 작은 플랜 도면으로 번호 순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치수선, 이 치수선도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규격에는 항상 뭉텅그리로 되어 있어. 뭉텅그리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항상 몇에서부터 몇 이렇게 되어 있어. 치수선은 지금 보면 7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8mm를 하던 9mm를 하든 10mm를 하든 상관없어. 설계자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2까지는 7mm로 잡은 거고 A1 같은 경우는 저는 6mm로 잡아요. 6mm로 잡았다 그래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만큼 도면 그리는 게 타이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선 간격은 7에서 10mm 정도.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그 치수선 그 간격의 2에서 3배. 그거 다 감안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치수는 치수선의 좌측이나 상부에 기입하고, 치수는 정중앙이죠, 그죠? 그 치수는 치수선의 그 좌측이나 상부에 기입하고 큰 치수부터 세부 치수 순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요거는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그림 그릴 때 그 큰 치수부터 작은 치수를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당연히 치수도 큰 치수부터 넣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편의상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적으로 지금 작은 치수부터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아직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치수부터 넣으면 이 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작은 치수부터 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왜냐면 큰 데이지가 나오고 작은 게 나오고 이렇게 잡아가야지 치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치수부터 넣고 작은 치수부터 넣는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 기입되는 글씨의 높이. 이게 이제 규격이에요. KS 규격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기본 설계를 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 기본 설계를 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온 거예요. 뒤에 앞에 거까지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뒤에는 그거를 그리기 위한 사회부적인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충분히 한 거야. 확인만 한번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도면명을 써야 되고, A3는 3에서 4, 그 다음에 A2는 5에서 6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면명은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 정도로 잡아요. 5 정도. 3, 4도 사실 적어요. 5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이나 축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했던 건 지금 3.5로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축적은 그 A3는 2에서 2.5, 그 다음에 A2, A1은 뭐 2.5에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 스케일 그 표시 이런 거는 지금 3.5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도면 글씨는 그 1.5에서 2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2.5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는 범위는 이렇게 뭉텅그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단면의 재료를 표시할 때는 마감재를 항상 위쪽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머리 안 아플 쯤에 그 건축 도면을 보여줄게요. 이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평면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면 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의 규모와 실에 분리해 가지고 그 주택의 적정
규모는 1인당 주거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면적이 얼마냐? 뭐든지 우리가 그 설계하는 거는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 그 기본적인 인체공학적 근거에 의해서 설계치를 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공간에 대한 거 여기 요거 한번 보면 주택의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주택의 적정 규모는 1인당 주거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숑바르로드는 8m 자승 1인당 8m 자승인 이하를 병리 기준으로 분류하여 심리적 압박감이나 폭력 등의 병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당 14m 자승은 이러한 병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한계 기준으로 평균 1인당 16m 자승. 자, 여기서 제 거 지금